지난 6월 9일 새벽, 의문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예스24. 이로 인해 도서 검색 및 주문, 티켓 예매 등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가 일시 정지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말 많던 서비스가 있었으니 내 전자책 괜찮겠지? 내 이북 1000여권 제발 날아가는 것만 아니기를. 이북 결제하던 거 12일까지라 빨리 읽어야 하는데 뭐냐 진짜? 바로 전자책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해킹 사태로 닷새가량 전자책 열람이 불가능해지며 전자책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퍼졌는데요. 플랫폼이 사라지면 구매했던 책들을 아예 읽을 수 없게 됐다는 게 체감이 됐던 것 같고, 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저장해놓은 메모 같은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전자책도 엄연히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이지만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거나 폐업할 경우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지니 사실상 판매가 아닌 대여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자책을 살 때 흔히 쓰이는 소장이라는 표현도 기만 아니냐는 여론이 거셉니다. 소장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서비스가 사라지면 제가 읽지 못하게 되는 거라서, 그렇다고 PDF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생각해보니 그냥 PDF를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DRM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해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는 뜻의 DRM은 허가된 사용자만 특정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하는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인데요. 이게 모든 전자책에 심어져 있다고 해요. 현재 국내 온라인 서점들은 각자 고유한 DRM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예스24에서만, 알라딘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알라딘에서만 볼 수 있죠. 개인 소유는커녕 다른 플랫폼과 호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스24 사태처럼 플랫폼에 문제라도 생기면 구매한 도서가 모조리 날아가 버리니 이 DRM을 제거하던가 전부 PDF로 제공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업계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불법 공유나 복제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거죠. DRM이 풀리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의 파일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파일을 가진 사람이 그 파일을 돈을 주고 샀을까? DRM 제거가 어렵다면 국내 서점 플랫폼끼리라도 DRM 포맷을 공유해 호환성을 높일 수는 없나 싶은데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얽혀있다고 해요. DRM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물쇠를 가진 여러 서점들이 있고 사용자가 가진 키가 어디 가도 다 들어맞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판매 정보를 모든 서점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DRM을 공유한다는 건 이용자가 구매한 전자책을 어떤 서점에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용자의 독서 이력과 구매 이력, 기기 환경 정보 등의 고객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거라 업체들이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용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전자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호환성과 안정성을 함께 잡고 서점은 이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 플랫폼이라고 해서 해킹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전문가들은 정부냐 민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정부나 특정 기관이 특정 플랫폼에 도서 데이터를 집적시키는 건 검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대안이 오갔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이용자들 사이에선 그럼 전자책 가격이라도 확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불편한 건 종이책과 전자책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비싼 편인데 구매를 해도 구매한 플랫폼에서만 읽을 수 있다는 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요. 전자책은 플랫폼 간 호환성도 떨어지는 데다 인쇄, 재본, 보관 같은 물리적 비용도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종이책의 70%에서 많게는 90% 수준까지 받고 있으니 조금은 괘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간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모든 도서는 도서 정가제에 따라 정가의 15% 이상 할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설령 싸게 팔 수 있다고 해도 종이책과 가격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책 판매가 줄어들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많이 마련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매라는 표현 대신 이용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전자책에 문제가 생길 경우 2년 이내에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지침은 전자책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해요. 현행법으로 보니까 이제 전자책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집단 소송제 같은 법적 대응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사후적으로 어떤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논쟁은 플랫폼의 허술한 보안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당장 구조적인 개편이나 가격 조정이 어렵다면 플랫폼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운영 중인 보안 인증 제도 역시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실제로 해킹 이력이 있는 알라딘이나 예스24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P 인증을 받긴 했거든요. 보안 점검이 포함된 인증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전자책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예스24 해킹 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좋겠는데요. 전자책, 앞으로 안심하고 이용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